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냥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막 꺼진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약간 붕 뜨는 그런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서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다음에 기분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자꾸 붓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예전보다 왜 살이 찌는 느낌이 들지?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웠다 추웠다 한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갑자기 땀이 많이 나지?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는데 지금. 네, 사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갱년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갱년기요? 근데 갱년기는 이제 폐경될 때쯤 해서 50대 뭐 초중반 그때쯤 겪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엄마들이 이제 저의 뭐 언니분들이나 아니면 요 지인분들이 이제 겪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겪었던 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70대, 80대 갱년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는 그 갱년기라는 게 그러면 50대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50대 지나가는 힘든 증상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셨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갱년기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 세 글자 땡땡땡의 문제인데 그게 뭘까요? 세 글자? 네,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고도비만. 아닌가요? 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이상이 왔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귀랑 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에는 그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 조금 확대를 해서 큰 귀로 좀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와. 큰 귀로 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네.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하수체는 어디냐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반응이 나타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라는 거는 한번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요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요 앞쪽으로 찝혀 있듯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이 부분이 벌어져 있거나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도 제가 아직은 호르몬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잘 모양이 잡혀 있으면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면서 여성스럽고 또 남자분들은 남성스러운 호르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대별로 그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에는 뭐 어떤 증상이 있고 60대는 어디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실은 갱년기 때는 그 50대 초중반 분들이 겪는 증상은요, 호르몬의 불균형인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는 것 뿐인데요. 그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언제든 불균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때 겪으시는 거고 또 60대, 70대를 지나가면서 호르몬 이상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은 무엇으로 생성이 되냐면 우리 몸의 혈,
피로써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또 호르몬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갱년기 증상이 아닌데 밤에 또 잠이 잘 오지 않고 더운 증상이 오고 그렇다고 하면 내 호르몬이 불균형해졌구나.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불균형 속의 균형을 또 잡아가는데 그 균형이 또 한 번 깨졌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50대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소위 갱년기라는 증상을 겪는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데도 이제 활용이 되는 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거를 붓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리페어하는 고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식욕과 관련된 이상이 왔을 때 혈당만 조절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이상 그다음에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이상이 오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갱년기 때 겪었던 그런 증상들 또 겪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 나이대별로 호르몬 불균형을 겪으면서 마치 갱년기가 또 온 것 같은 증상을 겪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을 지압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뇌하수체 부분도 그 상위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각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상하부 부분도 같이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귀 지압 패치를 붙이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잘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원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들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채워줘야 되냐 이 질문 하시려고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성분이 잘 들어가야 해요.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인 그다음에 수분의 섭취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 또 들어가줘야 호르몬 생성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50대 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안 되면서 과잉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남게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면서 진단받는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맞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 약을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 다른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억지로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섭취하는 게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섭취랑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고 좀 건강한 지방을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진단으로는 일단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뭐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가이드에서도 첫 번째는 조금 운동량을 늘리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을 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제들을 복용하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약물부터 드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를 잘 지압을 해줘야 네, 이제 귀 지압을 하시고 평소에는 여기 귀를 계속 눌러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마사지나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냥 손으로 지압하는 거는 계속 내가 이렇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되도록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인슐린도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식욕이나 혈당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압해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수면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멜라토닌과 관련된 그 혈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쪽을 또 지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듣는 걸로도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면
본인 각자의 좀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또 배워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귀 지압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귀 모양에서 호르몬에 해당되는 부분, 호르몬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혹시 모양 변형이 생기셨거나 하면은 내가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염두에 두시고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시거나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괜히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뭔가 부은 것 같고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씩 좀 개선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래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된장국 중에 시래기를 넣은 시래기 된장국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자주 먹는 음식 재료인 시래기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식재료라 매우 친숙하죠. 시래기는 주로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겨울철 채소로 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까지 가득한 건강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효능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시래기와 뼈 건강 잘 연관지어지지 않는데요. 시래기에는 100g당 칼륨 함유량이 우유의 3배나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뼈 건강에 칼슘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합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형성을 돕고 뼈의 분해를 억제하여 뼈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먹으면 더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뼈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래기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 거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인데요.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 정도 된다는 사실 참 신기하죠? 시래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물과 함께 팽창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래기는 장내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장내 유익한 세균은 시래기의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며 또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섭취함으로써 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폴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식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시래기 꼭 섭취해야겠죠? 시래기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간 해독 능력입니다. 시래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간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는 보통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래기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특히 간은 우리 몸에
몸의 해독기관으로 해독작용을 잘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를 섭취하면 이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알코올이나 지방, 환경적인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시래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시래기를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래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실험쥐군들의 혈압이 일반 대조군 쥐들에 비해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혈압을 걱정하시는 노년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시래기, 이것과 먹으면 찰떡궁합인 거 아시나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되는 환상의 조합이죠.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래기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모두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두부와 시래기를 넣어 조리하면 고소한 된장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시래기 두부찜도 있는데요. 시래기와 두부를 함께 찜통에 넣어 찐 후에 간장, 다진 마늘과 파,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어 시래기에 잘 묻힌 뒤 양념된 시래기를 쪄둔 두부에 돌돌 말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요리에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두 번째, 시래기와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아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버섯 또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되고 잘 결합되어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넣고 찌개나 국을 만들면 시래기의 깊은 맛과 버섯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되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은 시래기와 버섯을 밥에 함께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조리도 간편하면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진 시래기 버섯밥이 완성된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래기와 된장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 하면 된장국이 먼저 떠오르죠. 시래기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이죠. 된장국에 들어가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한국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다 아실 거예요. 된장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 된장의 짭짤한 맛이 시래기의 은은한 맛을 잘 살려주어 된장찌개나 국에 시래기를 넣으면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두 음식의 조합이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래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몸에 유익한 영양 정보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 유의할 점도 꼭 아셔야죠. 시래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 드실 때 이런 분들 꼭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 내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몸에 유일한 작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래기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시래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 두 번째는 바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이 역시 몸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장이 민감한 분들은 식이섬유가 장을 과하게 자극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유의해 주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울, 진저룰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2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울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3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울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3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에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목에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이라고 하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비뼈까지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 근육으로 작용이 되어져요. 호흡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각근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각근도 그렇고 목 주변부가 유독 더 긴장이 되어지시고 뭉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호흡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흡 자체는요, 저희가 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고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요, 복식 호흡이 아니고요, 횡격막 호흡입니다.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복식 호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 아래쪽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위쪽으로만 이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깨만 들리는 흉곽 호흡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어깨만 계속 들썩들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 주변부에 있는 근육은 올라오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확하게는 호흡이 짧아진 것입니다. 깊게 들어와야 되는 호흡이 여기 위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횡격막 호흡을 먼저 연습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사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자체는 이렇게 어깨가 올려지는 이 동작 중에서도 사용이 잘 되어지는 근육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각근 자체가 굳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통증이 생기시거나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대부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각근에 대한 영향이 높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자세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보낼 때 저희가 겉으로만 보셨을 때도 제가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몸 자체가 구부정해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호흡 자체가 당연히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서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잘 취하고 있다면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연습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옆으로 눕게 되면 제 목도 좀 꺾이게 되고요. 어깨도 이렇게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목에 대한 긴장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깨는 눌리게 되다 보면 어깨에 대한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고 있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천장을 보셔야 되고요. 천장을 본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되 베개에 대한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은 것을 비지 마시고요. 적정한 높이를 선택을 하셔서 목까지 감싼 상태로 베개에 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높이를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높은 베개를 먼저 베보고요.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베개를 베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높이가 편한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경추 베개라고 나오는 베개들도요, 높은 버전이 있고요, 그냥 스탠다드한 기본 버전이 있고요, 낮은 버전이 있어요. 당연히 몸통 자체가 얇으실수록 낮은 베개 쪽에 가깝겠죠. 몸통이 두꺼워질수록 높은 쪽에 맞으실 거고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베봐야 돼요. 직접 가셔서 높은 버전, 중간 버전, 낮은 버전을 하나씩 다 베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는 베개가 있습니다. 그 베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일 수 있겠으나 체험을 못 한다는 거에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내 목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대한 저림과 부종, 통증이 심하다면 사실 사각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각근 마사지를 해보고 나서 차도가 있다면 사각근에 대한 원인이 조금은 있는 것이니 여기를 풀어주시면 효과가 있지만 여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으시다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런 손 저림이라든지 부종,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사각근 자체만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대한 디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의 증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사지를 하시고 나서 괜찮아지신다면 푸셔도 되지만 푸시고 나서도 내가 차도가 없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근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옷을 한번 내려서 보게 되면 제 쇄골이 있습니다. 이 쇄골 쪽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살짝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살짝씩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문질렀는데 통증이 없으시다면 이 손가락의 위치를 조금 더 이동시킵니다. 옆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대로 눌러주시고 이 자리엔 통증이 있다. 그럼 통증이 있는 자리를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압력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눌러봤을 때 통증의 유무를 판단하셔야지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볍게 눌러놓고 통증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잘못 촉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눌렀을 때 통증이 없다면 약하게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통증이 강할수록 좋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통증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 하는 압력으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금 통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하시는 강도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좋지 않은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신다면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혹은 조금 더 넘어가서 교정 운동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간은 못해도 8시간에서 10시간의 바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은요 보통 길게 가져가도 1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마사지 동작들은요 1, 2분이면 끝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균형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마사지나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정적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적인 자세를요 1시간 이상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일어나십시오.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 참 중요합니다. 잘 때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불균형한 자세로 잠을 청하게 되면 회복도 잘 안 되게 되고요 목은 목대로 경직이 되고 어깨는 어깨대로 눌리게 됩니다. 근육 자체가 굳지 않으려면요 근육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굳지 않고 경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운동의 종류의 형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수영도 괜찮으실 거고요 필라테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가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운동을 먼저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